남편이 나를 실패한 엄마, 실패한 아내라고 비난하며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모든 재산과 내 아이의 양육권까지 요구했어요. 하지만 법정에서 나는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7살짜리 딸이 판사님께 판사님, 엄마가 모르는 걸 보여드려도 될까요? 라고 묻는 소리였습니다. 판사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딸은 앞으로 걸어나가 태블릿을 들어 올리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영상이 시작되자 그곳의 모든 사람들이 얼어붙은 듯 침묵에 잠겼습니다.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이 이야기를 시청하는 여러분들이 어느 지역에서 오셨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 이 채널이 더 성장하고 더 흥미로운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날 아침은 그들의 집에서 여느 아침과 같이 시작되었습니다. 지수는 수수한 옷차림으로 새벽부터 주방에서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아침 식사의 냄새가 희미하게 풍겼고 세탁실 구석에서 돌아가는 세탁기의 세제 향과 섞였습니다. 지수는 빠르면서도 조용히 거의 소리 없이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집에서 그림자처럼 움직이는 법을 수년 동안 배워왔는데 이는 남편 민준의 평온을 방해하지 않기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오전 6시 민준이 2층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는 말끔하게 다림질된 셔츠를 입고 단정했습니다. 지수는 곧바로 뜨거운 블랙커피와 따뜻한 아침, 식사 한 접시를 식탁에 차려놓았습니다. 민준은 앉아서 지수를 쳐다보지도 않고 컵을 잡았습니다. 오늘 커피가 좀 쓰네. 민준은 무뚝뚝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눈은 휴대폰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여보. 아까는 계량이 딱 맞았던 것 같은데요. 지수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민준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접시에 담긴 아침 식사를 밀어두고 몇 숟가락 조용히 먹었습니다. 지수는 식탁 근처에 서서 어색하게 다른 지시가 있을지 기다렸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 사이의 침묵은 너무나 짙고 차가워서 식탁 위에 커피에서 피어오르는 뜨거운 김마저 얼어붙게 만들 것 같았습니다. 지수는 그들이 마지막으로 웃으며 아침 식사를 했던 때가 언제인지 잊은 지 오래였습니다. 아마 민준이 야근하는 일이 잦아지고 출장이 길어지기 시작하니 3년 전이었을 것입니다. 유나는 일어났어? 민준은 여전히 얼굴을 들지 않은 채 물었습니다. 네, 여보. 샤워 중이에요. 곧 내려와서 아침 먹을 거예요. 지수가 말했습니다. 정말로 얼마 지나지 않아 작은 발걸음 소리가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그들의 7살짜리 딸 유나는 단정한 교복 차림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그날 아침의 분위기와는 대조적으로 밝았습니다. 엄마, 아빠, 좋은 아침이에요. 유나는 지수의 뺨에 입을 맞추고 민준에게로 향했습니다. 민준은 마침내 휴대폰을 내려놓고 딸에게 억지로 희미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좋은 아침이다, 아가. 밥 다 먹어라. 아빠가 학교에 데려다 줄게. 와, 아빠랑 같이 간다. 유나는 기뻐서 소리쳤습니다. 지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적어도 유나 앞에서는 민준이 따뜻하게 행동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짧은 아침, 식사 시간이 그들이 가진 유일한 가족 시간이었습니다. 유나가 식사를 마치자 민준은 즉시 일어섰습니다. 그는 서류 가방을 들고 유나의 이마에 입을 맞춘 뒤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늘 그랬듯이 그는 마치 아내가 그곳에 없는 것처럼 지수를 지나쳤습니다. 작별 인사도 입맞춤도 심지어 눈길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그의 차가 멀어지는 굉음만이 지수를 커다란 집의 고요함 속에 남겨두었습니다. 지수는 남은 아침 시간을 식탁 정리, 설거지, 빨래, 그리고 방정돈 등의 일과로 보냈습니다. 모든 것을 효율적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녀는 항상 집이 완벽하게 정리되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집이 충분히 깨끗하고 요리가 충분히 맛있고
자신이 충분히 조용하다면 예전의 민준이 돌아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민준은 오래전에 떠난 것 같았습니다. 점심 무렵 지수는 학교에서 유나를 데리러 갔습니다. 이 시간이 그녀의 하루 중 가장 좋았습니다. 유나가 친구들에 대해, 미술 수업에 대해, 혹은 점심 도시락에 대해 제잘거리는 소리를 듣는 것이 좋았습니다. 엄마, 유나 오늘 선생님한테 별 5개 받았어요. 질문에 대답을 잘했거든요. 유나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즐겁게 지적이었습니다. 와, 우리 딸 정말 똑똑하네. 지수는 진심으로 칭찬하며 유나의 작은 코를 꼬집었습니다. 그들이 집에 도착했을 때 지수가 유나의 신발 벗는 것을 돕고 있는데 오토바이 소리가 대문 앞에서 멈추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복을 입은 택배 기사가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지수 씨 계세요? 택배 왔습니다. 지수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그녀는 아무것도 주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대문으로 걸어가 크고 두꺼운 갈색 봉투를 받았습니다. 발신자 이름은 없었고 오른쪽 상단 모서리에 법률사무소 로고만 있었습니다. 지수의 심장이 불편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누구한테 온 거예요? 엄마? 뒤따라온 유나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아가. 아마 그냥 보통 편지일 거야. 유나는 옷 갈아입고 와. 그러고 나서 점심 먹자. 지수는 목소리를 침착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하며 말했습니다. 유나가 방으로 달려간 후 지수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봉투를 찢을 때 그녀의 손은 약간 떨렸습니다. 안에는 두꺼운 종이 뭉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맨 위 페이지의 첫 문장이 지수의 숨을 막히게 했습니다. 이혼 소송. 지수의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귀가 윙윙거렸습니다. 그녀는 눈이 잘못된 것인지 바라며 그 단어들을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원고 이름은 민준, 피고 이름은 지수, 소송 사유. 아내는 결혼 생활의 의무를 수행하는데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지수는 구역질을 느꼈습니다. 실패. 그녀는 이 집을 위해 모든 삶을 바쳤습니다. 민준의 요청으로 경력을 포기했습니다. 유나를 돌봤습니다. 매일 아침 민준의 셔츠가 말끔하도록 확인했습니다. 실패했다니 무슨 의미일까요? 그녀는 계속해서 다음 장들을 읽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민준이 제기한 요구에 초점을 잃었습니다. 요구는 잔혹했습니다. 민준은 이혼만 요구한 것이 아니라 지수가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아이를 제대로 양육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유나에 대한 완전한 양육권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파괴적인 것은 지수가 금전적으로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았으며 모든 자산은 오직 민준의 노력의 결과로 얻은 것이라는 이유로 그들이 살고 있는 집을 포함한 모든 공동재산, 재산 분할을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지수는 차가운 마룻바닥에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종이들이 그녀 주변에 흩어졌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민준이 몇 달 동안 차갑게 행동했던 이유였습니다. 이것은 그녀의 등 뒤에서 은밀하게 준비된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민준이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습니다. 그는 문간에 서서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지수를 바라보았고 그 다음 흩어져 있는 종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냉정했고 죄책감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고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은 조용히 신발을 벗었습니다. 그는 넥타이를 풀면서 가까이 걸어왔습니다. 그는 부정하지도 설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네가 읽은 그대로야 라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너와 함께 살고 싶지 않아, 지수. 너는 실패했어. 아내로서도 실패했고 엄마로서도 실패했어. 실패. 지수는 자신이 들은 것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울부짖었습니다. 내가 이 집을 돌봤고 내가 유나를 키웠는데 집을 돌봤다고?
민주는 비웃으며 코웃음 쳤습니다. 네가 한 일은 내 돈을 쓰는 것뿐이야. 유나에게는 더 나은 유능한 엄마가 필요해. 너처럼 울고 불평만 할 줄 아는 사람이 아니라. 하지만 모든 재산, 이 집, 그리고 유나는 여보, 당신은 나에게서 뺏어갈 수 없어요. 지수는 히스테리컬하게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는 쪼그리고 앉아 지수가 이전에 한 번도 본 적 없는 날카롭고 증오 가득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할 수 있고 할 거야. 내 변호사가 모든 증거를 모아놨어. 너는 아무것도 얻지 못할 거야. 지수, 너는 이 집에서 단 한 푼도 없이 나가게 될 거야. 민주는 일어서서 자신의 정장을 다듬었습니다. 그는 계단 쪽을 흘긋 보고 유나가 듣지 못했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각오해. 민주는 섬뜩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지수의 피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내 변호사가 그러는데 내 딸조차 법정에서 네가 얼마나 무능한 엄마인지 증언할 거래. 지수는 공포에 질려 얼어붙었고 그녀의 심장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민주는 그녀를 이혼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그녀를 완전히 파괴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지수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잔혹한 대면 이후 민주는 마치 지수가 위협이라도 되는 것처럼 손님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지수는 딸의 방에서 밤을 보냈고 잠든 유나의 평화로운 얼굴을 바라보며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멈추지 않고 흘렀습니다. 민준이 어떻게 유나가 자신에게 불리하게 증언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유나는 그녀의 전부였습니다. 그들이 어린 딸에게 무슨 말을 했을까요? 그 생각은 다른 어떤 비난보다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주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는 유나를 깨우고 교복을 준비시키고 학교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는 지수에게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유나가 왜 엄마 눈이 부어 보이는지 묻자 민주는 대수롭지 않게 엄마가 컨디션이 좀 안 좋으시단다. 아가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진정한 공포가 지수를 덮쳤습니다. 그녀는 싸워야 했습니다. 유나를 그렇게 쉽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들고 그 도시의 유명한 이혼 변호사들의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그러나 쓰라린 현실이 곧 그녀를 때렸습니다. 변호사는 돈이 필요했고 착수금과 상담료가 필요했습니다. 지수는 자신에게 돈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민주는 부엌 살림과 유나의 학교 비용에 딱 맞게 예산이 책정된 월별 용돈만 주었습니다. 저축할 여유는 전혀 없었습니다. 유일한 희망은 그들의 공동 계좌였습니다. 가족 비상금이라고 생각했던 계좌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지수는 휴대폰으로 뱅킹 앱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비밀번호를 입력했고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화면에 잔액이 나타났을 때 지수는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0. 계좌 잔액은 0이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었습니다. 수억 원이 있어야 했습니다. 지수는 시스템 오류이기를 바라며 반복해서 새로 고친 버튼을 눌렀지만 숫자 0은 여전히 그녀를 노려보았습니다. 그녀는 거래 내역을 열었고 공포에 질려 눈이 커졌습니다. 6개월 전부터 민주는 체계적으로 큰 금액을 인출하여 지수가 알지 못하는 다른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마지막 인출은 3일 전에 이루어졌고 계좌에 남은 돈을 모두 털어갔습니다. 민주는 이것을 계획했던 것입니다. 그는 그녀를 떠나는 것뿐만 아니라 그녀가 싸울 수 없도록 고의로 재정적으로 마비시켰던 것입니다. 지수는 절망적으로 울었습니다. 단 한 푼의 돈도 없이 어떻게 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을까요? 그녀는 자신의 결혼 예물 보석이 생각났습니다. 그녀는 방으로 달려가 보석함을 열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상자에는 몇 개의 값싼 모조품만 남아 있었습니다. 민주는 그녀의 예물마저 가져갔습니다. 절망 속에서 지수는 법률 구조기관에서 일했던
오랜 친구가 생각났습니다. 그녀는 친구에게 전화하여 울면서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친구는 안타까워했지만 이름을 하나 알려주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분 이름은 공 변호사야. 친구가 말했습니다. 낡은 상가 건물 2층에 작은 사무실을 가지고 계셔. 비싼 변호사는 아니지만 정직하고 헌신적인 분이야. 한번 만나 뵙고 네 상황을 설명해봐. 혹시 도와주실지 몰라. 지수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지갑에 남은 현금으로 택시를 불러 친구가 알려준 주소로 갔습니다. 공 변호사의 사무실은 친구가 묘사한 그대로였습니다. 작고 소박하며 페인트가 바랜 낡은 상가 건물 2층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공 변호사는 두꺼운 안경을 쓴 중년 남성으로 차분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수의 이야기를 인내심 있게 들었고 말을 자르지 않고 가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만 했습니다. 지수가 이야기를 마치자 공 변호사는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수 씨, 이건 힘든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수 씨, 남편분은 이 모든 것을 매우 철저하게 준비하셨습니다. 그는 단지 이혼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알아요, 변호사님. 하지만 저는 재산에는 관심 없어요. 저는 유나만 원해요. 제발 도와주세요. 변호사님. 지금은 돈이 없지만 갚을게요. 할부로 갚을게요. 무슨 일이든 할게요. 지수는 절망적으로 애원했습니다. 공 변호사는 잠시 지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돈 문제는 나중에 이야기합시다, 지수 씨.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속하게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소장은 이미 접수되었습니다. 우리는 즉시 답변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공 변호사는 지수에게 잠시 기다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는 방을 나갔다가 몇 분 후 사본이 든 폴더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그것은 민준 측이 제출한 소송 서류였습니다. 남편분의 변호사는 강 변호사입니다. 그는 교활하고 더러운 수법을 사용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공 변호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공 변호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어떤 증거를 제출했는지 봅시다.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공 변호사가 폴더를 열었습니다. 첫 페이지는 사진들이었습니다. 지수는 그들의 집 내부 사진들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부엌에 쌓여있는 더러운 접시 사진, 장난감으로 어질러진 거실 사진, 세탁 바구니에 쌓여있는 더러운 옷 사진. 하지만 이건 부당해요. 지수가 항의했습니다. 이것들은 제가 아팠을 때 찍은 사진들이에요. 그때 제가 3일 동안 고열이 났는데 민준 씨는 전혀 도와주려 하지 않았어요. 그는 고의로 찍은 거예요. 지수 씨, 저는 걱정됩니다. 이것들은 마치 당신이 집안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게으른 사람인 것처럼 보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공 변호사는 쓰라린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들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신용카드 청구서였습니다. 지수는 자신이 결코 구매한 적 없는 명품 가방, 보석,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저녁 식사 청구서 목록을 보았습니다. 이건 제가 아니에요. 저는 이런 것들을 산 적이 없어요. 지수 씨 이름으로 된 추가 카드였죠? 공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네, 추가 카드요. 민준 씨가 관리했어요. 필요할 때 쓰라고 했지만 그가 자주 빌려갔어요. 자기 주 카드는 한도 초과라고 하면서요. 오, 세상에. 그는 나를 함정에 빠뜨렸어요. 지수는 주위가 빙빙 도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의 모든 작은 친절함이 사실은 그의 사악한 계획의 일부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 변호사는 마지막 부분에 있는 두꺼운 문서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불리한 것입니다. 지수 씨, 뭔데요? 변호사님, 아동 심리학자인 전문가 증인의 증언이었습니다.
공 변호사는 그 보고서를 지수에게 건넸습니다. 지수는 그것을 읽었습니다. 보고서는 차가운 임상 용어로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심리학자가 지수와 유나의 상호작용에 대해 은밀한 관찰을 수행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결론은 지수가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아이의 필요를 소홀히 하며 유나의 심리 발달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엄마라는 것이었습니다. 보고서는 아이의 정신 건강을 위해 민준에게 완전한 양육권을 부여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게 말이 안 돼요. 언제 이 관찰이 이루어졌나요? 저는 심리학자를 만난 적이 없는데요. 지수의 목소리가 심하게 떨렸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관찰은 공공장소에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놀이터에서, 쇼핑몰에서, 그리고 어머니가 학교에 데리러 갔을 때요. 공 변호사가 지수를 날카롭게 응시하며 설명했습니다. 말도 안 돼요. 유나는 저와 함께 있을 때 항상 행복해 보였어요. 이건 명예훼손이에요. 이 심리학자는 누구죠? 공 변호사는 보고서에 표지를 넘겼습니다. 이름은 세나입니다. 세나라는 여자입니다. 공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여기 그녀의 모든 자격증이 나와 있습니다. 그녀는 매우 전문적이고 설득력 있어 보입니다. 공 변호사는 지수를 진지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지수 씨, 이 여자 세나를 아십니까? 지수는 당황하여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의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습니다. 아니요, 변호사님. 저는 몰라요. 저는 살면서 그 여자를 만난 적이 없어요. 당신을 파괴하려는 남자와 한 지붕 아래에서 사는 현실은 조용한 지옥이었습니다. 민주는 집에서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손님방으로 옮겼을 뿐입니다. 한때 따뜻한 집은 이제 얼어붙은 전쟁터처럼 느껴졌습니다. 집의 모든 구석에는 감정적인 지뢰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지수는 자신의 적과 함께 살아야 했고 매일 아침 그를 보았으며 유나 앞에서는 모든 것이 정상인 척해야 했습니다. 민주는 자신의 전략을 완벽하게 실행했습니다. 유나 앞에서 그는 세상 최고의 아빠였습니다. 그는 몇 달 동안 하지 않던 일인 평소보다 일찍 퇴근하곤 했습니다. 그는 값비싼 선물들을 가져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는 만화 속 공주가 그려진 커다란 상자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이거 유나를 위한 새 태블릿이야. 민주는 유나를 품에 안고 소리쳤습니다. 이 태블릿은 옛날 것보다 훨씬 좋아. 카메라 성능도 좋고 아빠가 게임도 많이 깔아놨어. 유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와, 고마워요. 아빠. 거실에서 옷을 개고 있던 지수는 그저 침을 삼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아팠습니다. 그녀는 민준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았습니다. 민준은 딸의 충성심을 돈으로 사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경쟁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유나에게 아무것도 사줄 돈이 없었습니다. 봐, 얘야. 민준은 새 태블릿을 켜면서 지수를 비웃는 듯 흘긋보며 말했습니다. 나중에 유나가 아빠랑 같이 살면 매주 새 장난감을 살 수 있어. 엄마처럼 옷이나 개고 있을 줄밖에 모르는 사람과 다르게 말이야. 지수는 손의 움직임을 멈췄고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녀는 소리 지르고 싶었고 민준에게 욕하고 싶었지만 유나 앞에서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만약 그녀가 화를 낸다면 그것은 그녀가 감정적으로 불안정하다는 민준의 비난을 입증하는 것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수는 그저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옷 개는 것을 계속했고 민준의 독설이 방 안에 스며들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 공포는 매일 계속되었습니다. 민준은 조직적으로 엄마로서의 지수의 권위를 무너뜨렸습니다. 지수가 저녁 식사를 준비하면 민주는 부엌으로 와서 음식을 맛보고 유나 앞에서 말했습니다. 자기야, 수프가 또 좀 짜네. 괜찮아. 내일은 그냥 밖에서 음식을 시켜 먹자. 지수가 유나의 숙제를 돕기 시작하면 민준이 가로챘습니다. 그냥 아빠가 할게. 엄마가 가르치는 방식은 너무 복잡해.
유나가 헷갈려 할 거야. 지수는 자신의 집에서 자신이 점점 작아지고 점점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자신의 요리가 맛이 없을까? 정말로 아이를 가르칠 수 없을까? 민주는 자신의 역할을 너무나 잘 연기했고 지수를 무능한 여자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그 사이에 끼인 유나는 혼란스러워하는 징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엄마를 사랑한다는 것은 분명했지만 아빠의 모든 관심과 선물을 좋아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유나가 보호를 찾는 것처럼 지수를 꽉 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때에는 특히 민준이 그녀에게 무언가를 속삭인 후에는 어색해 보였습니다. 어느 날 밤 지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딸이 괜찮은지 확인하기 위해 조용히 유나의 방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녀는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유나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민준이 새로 사준 태블릿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수가 유나를 덮어주기 위해 가까이 다가갔을 때 그녀는 이상한 것을 보았습니다. 유나의 작은 손이 베개 밑에 무언가를 꽉 껴안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곰인형이 아니었습니다. 지수는 매우 조심스럽게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녀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그것은 유나의 오래된 태블릿이었습니다. 화면이 여러 군데 금이 간 저렴한 태블릿이었습니다. 지수가 유리 조각이 유나를 다치게 할까봐 항상 가지고 놀지 못하게 했던 태블릿이었습니다. 지수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왜 유나는 이 고장난 태블릿을 아직도 가지고 있을까요? 왜 그녀는 그것을 베개 밑에 숨겼을까요? 최신 태블릿은 책상 위에 있는데 말입니다. 지수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이 단지 어린아이가 오래된 장난감에 대한 감정적인 애착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그 깨진 태블릿 안에 모든 것을 바꿀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정점은 며칠 후 일어났습니다. 지수는 유나가 학교에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유나가 가장 좋아하는 초콜릿 케이크를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학교 시간이 1시간이나 지났는데도 유나는 오지 않았습니다. 지수는 학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학교 측은 유나가 민준에 의해 픽업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지수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민준은 그녀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민준에게 여러 번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2시간이 흘렀습니다. 3시간이 흘렀습니다. 지수는 걱정으로 거의 미쳐버릴 지경이었습니다. 그녀는 거실을 서성거렸습니다. 눈물이 눈가에 고였습니다. 밤 9시가 되어서야 민준의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나는 웃으며 놀이공원에서 받은 커다란 봉투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 뒤로 민준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여유롭게 걸어왔습니다. 어디 갔다 온 거예요? 여보, 왜 나한테 말도 없이 유나를 데리고 갔어요? 나 걱정으로 미치는 줄 알았어요. 지수는 울음과 분노를 억누르는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아빠가 나를 환상의 나라에 데려갔어요. 엄마, 정말 재미있었어요. 유나는 명랑하게 소리쳤습니다. 민주는 지수를 차갑게 바라보았습니다. 왜? 내가 얘 아빠잖아. 내 딸을 내가 데리고 갈 권리가 있지. 게다가 너는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잖아. 하지만 나에게 말했어야죠. 왜 내 드라마로 우리 즐거움을 망치려고? 바로 그때 지수는 냄새를 맡았습니다. 여자의 향수 냄새였습니다. 부드럽지만 낯선 향이 민준의 셔츠에 배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지수의 향수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민준이 평소에 사용하던 향도 아니었습니다. 여보, 당신. 민준은 지수가 바라보는 방향을 보았습니다. 그는 지수가 냄새를 맡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당황하지 않았고 오히려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유나가 새 장난감을 치우기 위해 방으로 달려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들 둘만 남자
민주는 지수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얼굴은 매우 가까웠고 그의 목소리는 도끼로 가득 찬 채 조용히 씩씩거렸습니다. 눈치챘어? 너 같은 지루한 여자랑 내가 영원히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너는 그 여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지수는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그녀의 숨이 막혔습니다. 다른 여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 이 모든 비난은 그녀를 다른 여자와 함께하기 위해 제거하려는 것일 뿐이었습니다. 누구예요? 지수가 속삭였습니다. 내 알파 아니야. 그녀는 성공했고 똑똑하고 남자를 기쁘게 하는 방법을 아는 여자야. 너와는 다르게 그날 밤 유나가 지수의 방으로 왔습니다. 엄마, 왜 울어요? 지수는 즉시 눈물을 닦았습니다. 엄마, 괜찮아, 아가. 그냥 머리가 조금 아파서 그래. 유나는 이해하기 힘든 눈빛으로 엄마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정말 아픈 거예요? 아빠가 그러는데 엄마가 아파서 자주 슬퍼하고 화를 내는 거래요. 아빠가 유나가 아빠랑 같이 가면 엄마는 쉴 수 있고 나을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지수의 마음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민준이 어린 딸의 마음에 독을 주입했던 것입니다. 민준은 유나를 조종하여 엄마가 아프고 엄마를 떠나는 것이 친절한 행위라고 믿게 만들었습니다. 지수는 유나를 세게 안았습니다. 유나야, 엄마 말 들어. 엄마는 아프지 않아. 엄마는 그냥 유나를 너무 사랑해. 엄마는 다시는 화내지 않을게. 약속해. 하지만 이미 상처는 입혀졌습니다. 지수는 딸의 눈에서 망설임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대화를 문 앞에서 듣고 있던 민주는 어둠 속에서 비웃기만 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멍하니 서 있는 지수를 지나쳐 걸어가며 가짜 동정심을 보이듯 아내의 어깨를 살짝 두드렸습니다. 내 시간 실컷 즐겨. 민주는 지수의 귀에 조용히 비웃으며 속삭였습니다. 곧 있으면 얘가 너를 엄마라고 부르는 것조차 싫어할 거야. 조정 재판은 잔혹한 농담이었습니다. 그들은 작고 후텁지근한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법원이 지정한 조정관은 중간 지점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공 변호사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민준 씨, 지수 씨는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단지 유나의 양육권, 아니면 적어도 공동 양육권이라도 원합니다. 재산에 대해서는 잘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공 변호사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매끄럽고 비싼 옷차림의 강 변호사가 재빨리 말을 잘랐습니다. 이야기할 것은 없습니다. 강 변호사는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그는 손에 든 서류철을 책상에 두드렸습니다. 저희 의뢰인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지수 씨는 이 결혼 생활에서 실패한 당사자입니다. 그녀가 집안일을 돌보고 아이를 양육하는 데 실패했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유나의 미래를 위해 완전한 양육권을 요구합니다. 민주는 그 옆에 앉아 자신이 희생자인 양 무표정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단지 제 딸에게 가장 좋은 것을 원할 뿐입니다. 그는 가짜 슬픔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수는 몸을 떨었습니다. 그녀의 곁에서 엄마를 빼앗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요? 강 변호사는 킬킬 웃었습니다. 지수 씨, 만약 계속 고집을 부리신다면 저희는 이것을 재판으로 가져갈 것이고 저희가 가진 모든 증거가 당신을 망신시키리라고 장담합니다. 사진들, 신용카드 청구서, 전문가 증언까지요. 이 합의서에 서명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저희 의뢰인은 당신에게 역소송 없이 집에서 나가도록 허락하는 선의를 베풀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유나 없이 집에서 나가라고요? 당신들은 미쳤어요. 지수가 소리쳤습니다. 조정관이 중재하려고 했지만 민준과 그의 변호사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조정은 완전히 결렬되었습니다. 공 변호사는 그들이 나갈 때 지수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먹으세요. 지수 씨. 진정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첫 번째 재판일이 다가왔습니다. 지수는 아침부터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공 변호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침착함을 유지하라고 상기시켰습니다. 법정은 차갑고 위협적이었습니다. 높은 나무벽, 무거운 의자들, 그리고 너무나 권위적으로 보이는 판사의 망치. 민주는 반대편에 앉아 있었고 비싸고 매끄러운 정장 차림의 강 변호사와 함께 매우 자신감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강 변호사가 먼저 나섰습니다. 그는 유창하게 말했고 그의 목소리는 크고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는 그의 버전의 사실들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집이 어질러진 사진들을 보여주며 지수를 게으르고 지저분한 주부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는 신용카드 청구서를 보여주며 지수가 낭비벽이 심하고 재정적으로 무책임하다고 비난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강 변호사는 극적인 어조로 말했습니다. 저희 의뢰인 민준 씨는 뼈 빠지게 일하는 동안 그의 아내는 집에서 돈을 낭비하고 아이와 집안을 방치했습니다. 지수는 이 모든 것이 거짓말이라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민준이 그녀를 함정에 빠뜨렸고 그가 카드를 사용했으며 그가 아팠을 때 고의로 사진을 찍었다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테이블 밑에서 자신의 손을 꽉 쥐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공 변호사는 그녀를 진정시키는 눈빛으로 막았습니다. 공 변호사의 차례가 되었을 때 그는 반박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사진들이 맥락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신용카드 청구서는 민준 씨 자신이 사용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주장은 약하게 들렸습니다. 강 변호사가 제출한 물리적인 증거에 맞서는 것은 지수의 말뿐이었습니다. 판사는 메모했지만 그의 표정은 무표정했습니다. 그리고 지수가 가장 두려워했던 순간이 왔습니다. 원고 측은 전문가 증인을 소환합니다. 강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세나 박사, 아동 심리학자입니다. 법정 문이 열렸습니다. 한 여자가 안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지수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 여자는 아름다웠고 매우 우아했습니다. 그녀의 머리는 단정하게 묶여 있었고 전문적인 블레이저를 입고 자신감 있는 걸음으로 걸었습니다. 그녀는 전혀 사악한 여자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설득력이 있어 보였습니다. 그 여자가 선서를 할 때 지수는 같은 향수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날 밤 민준의 셔츠에 배어있던 바로 그 향수 냄새였습니다. 지수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 여자였구나. 민준의 불륜 상대. 그리고 그녀는 아동 심리학자로 위장했던 것입니다. 세나는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차분하게 말했고 그녀의 발음은 명확했으며 매우 전문적이고 인상적으로 들리는 심리학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네, 존경하는 재판장님. 세나는 강 변호사의 질문에 답하며 증언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지난 3개월 동안 지수 씨와 그녀의 딸 유나의 자연스러운 행동 관찰을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박사님의 발견은 무엇이었습니까? 강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세나는 자신의 메모를 펼쳤습니다. 제 발견은 매우 우려스러웠습니다. 저는 지수 씨에게서 일관성이 없고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경향이 있는 행동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상당한 정서적 고통의 징후가 있습니다. 세나는 하나씩 거짓말을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했고 사실을 치명적인 무기로 바꾸었습니다. 첫 번째 관찰. 한 쇼핑몰에서 지수 씨는 유나를 강제로 끌어당기며 높은 목소리로 말했고 이로 인해 유나가 사람들 앞에서 무서워 울었습니다. 이는 낮은 감정 조절 능력을 보여줍니다. 지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는 그날을 기억했습니다. 유나가 잘못된 에스컬레이터 쪽으로 달려갈 뻔했고 지수는 놀라서 소리 지르며 유나를 다시 잡아당겼습니다. 유나야, 조심해. 그녀는 화를 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유나가 다칠까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하지만 세나는 그것을 언어 폭력으로 바꿔놓았습니다. 두 번째 관찰. 놀이터에서
세나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지수 씨는 휴대폰에 더 몰두하는 것처럼 보였고 혼자 놀고 있는 유나를 무시했습니다. 유나가 넘어졌을 때 지수 씨는 즉시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알아차렸을 때는 그녀의 반응이 과도했고 히스테리컬한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오히려 유나가 넘어지는 것에 더 큰 트라우마를 주었습니다. 또 다른 거짓말이었습니다. 지수는 자신이 민준이 요청한 쇼핑 목록에 대해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다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유나가 발을 헛디뎠고 지수는 정말 놀랐습니다. 그녀는 즉시 달려가 유나를 안아주고 달랬습니다. 그녀의 반응은 걱정하는 엄마의 반응이었지 히스테리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결론은 세나는 단호한 어조로 판사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수 씨는 7세 아동을 양육할 안정적인 정서적 역량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수 씨가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불행과 정서적 문제를 아이에게 투사하는 부모 편향 증후군에 강력한 징후가 있습니다. 유나의 정신 건강을 위해 저는 완전한 양육권을 더 안정적인 인물인 아버지 민준 씨에게 부여할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법정은 조용해졌습니다. 세나의 증언은 너무나 강력하고 너무나 과학적이며 너무나 파괴적이었습니다. 지수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거짓말이에요. 그녀는 공 변호사에게 속삭였습니다. 전부 거짓말이에요. 그녀는 민준의 불륜 상대예요. 그 여자예요. 진정하세요. 지수 씨, 공 변호사는 긴장하며 대답했습니다. 반응하지 마세요. 그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공 변호사는 반대 신문을 위해 일어섰습니다. 그는 시도했습니다. 세나 박사. 먼 거리에서의 관찰만으로 그렇게 심각한 진단을 내릴 수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세나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히려 피험자가 인식하지 못하는 자연스러운 관찰이 가장 정확합니다. 변호사님, 조작이 없습니다. 순수한 실제 행동입니다. 당신은 이 증언을 위해 민준 씨에게 돈을 받았죠. 안 그렇습니까? 저는 제 전문가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받은 것입니다. 변호사님, 제 결론에 대한 대가가 아닙니다. 제 결론은 현장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객관적인 것입니다. 세나는 교활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백관적인 것입니다. 제 결론에 대한 대가가 아닙니다. 공 변호사는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습니다. 세나는 너무나 교묘하게 빠져나갔습니다. 그녀는 모든 허점을 막아 놓았습니다. 그날의 재판은 휴정되었습니다. 지수는 다리에 힘이 풀린 채 방을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는 파괴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녀는 민준이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세나에게 만족스러운 눈짓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로비에서 지수는 벽에 기대어 흐느껴 울었습니다. 우리가 졌어요, 변호사님. 우리가 졌어요. 그들이 모든 것을 가졌어요. 공 변호사는 잠시 침묵하더니 멀리 함께 걷고 있는 민준과 세나를 날카롭게 바라보았습니다. 눈에 띄지 않게 거리를 두고 있었지만 완전히 멀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모릅니다. 지수 씨. 공 변호사는 조용히 눈을 가늘게 뜨고 말했습니다.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압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때 그녀가 남편분을 바라보는 방식은 전문 심리학자가 고객을 보는 방식이 아닙니다. 공 변호사는 지수를 돌아보았습니다. 공 변호사는 지수를 돌아보았습니다. 우리는 그녀가 실제로 누구인지 알아내야 합니다. 다음 재판을 며칠 앞두고 공 변호사는 지수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그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책상 위의 서류 뭉치는 이전보다 더 두꺼워 보였습니다. 지수 씨, 제가 그 여자의 배경을 추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공 변호사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결과는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다릅니다. 지수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변호사님. 그녀의 자격증은 깨끗합니다. 너무 깨끗합니다.
공 변호사는 한숨을 쉬며 콧등을 문질렀습니다. 그녀는 심리학자 협회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등록된 개업 클리닉도 있습니다. 모든 서류가 완벽합니다. 민준이 돈을 주고 거짓말을 하도록 고용한 진짜 심리학자이거나 아니면 민준이 이 모든 신원을 매우 깔끔하게 위조한 것입니다. 확실한 것은 우리가 그녀를 가짜 심리학자라고 비난하며 공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우리의 주장을 즉시 기각할 것입니다. 잠깐 피어났던 지수의 희망은 즉시 사라졌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녀가 거짓말을 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우리는 그녀가 심리학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 없을 뿐입니다. 유일한 방법은 그녀의 증언에 반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수 씨가 증언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 변호사는 지수를 진지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사진에 대해서, 신용카드에 대해서, 민준의 행동에 대해서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절대로 감정적으로 흥분해서는 안 됩니다. 강 변호사는 분명 당신을 자극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는 세나가 묘사했던 그대로 당신이 판사 앞에서 히스테리컬하게 보이기를 원할 것입니다. 지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노력할게요. 그날이 왔습니다. 지수가 증인석에 앉을 차례였습니다. 선서 후 공 변호사는 부드러운 질문들로 시작하여 지수가 주부로서의 삶을 이야기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지수는 최대한 차분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유나를 돌보는 데 집중하기 위해 직장을 그만둔 이야기를 했습니다.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의 일과를 설명했습니다. 집이 어질러진 사진들에 대해 지수 씨, 그 맥락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공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네, 변호사님, 그 사진들은 약 2개월 전에 민준 씨가 찍은 것입니다. 그때 저는 3일 동안 고열로 심하게 아팠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거의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민준 씨에게 집안일을 돌봐달라고 부탁했지만 그는 일 때문에 바쁘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집이 정말 어질러졌습니다. 저에게는 청소할 기운이 없었습니다. 지수가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청구서에 대해 그것은 제 이름으로 된 추가 카드였습니다. 하지만 카드는 민준 씨가 더 자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카드가 사업상의 일로 한도에 자주 도달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를 믿었습니다. 저는 그 명품 가방이나 보석들을 산 적이 없습니다. 소송 서류에서 그것을 보기 전까지는 그 청구서에 대해 알지 못했습니다. 지수는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일부 방청객들이 속삭이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일부는 그녀를 동정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지만 판사는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무표정했습니다. 그때 강 변호사의 차례가 왔습니다. 그 교활한 변호사는 일어나서 넥타이를 다듬고 경멸하는 미소를 지으며 증인석으로 걸어왔습니다. 지수 씨. 그는 꾸며낸 달콤한 어조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열심히 일하며 돈을 벌어오는 당신의 남편 민준 씨가 고의로 당신을 함정에 빠뜨렸다고 말하고 싶은 건가요? 그런가요? 지수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저는 단지 일어난 일을 이야기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들립니다. 남편이 더러운 집을 사진 찍고 남편이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모든 것이 남편 탓이군요. 당신에게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 것 같네요. 당신은 완벽하다는 건가요? 물론 아닙니다. 저는 완벽하지 않지만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실패하지 않았다? 강 변호사는 비웃으며 코웃음 쳤습니다. 지수 씨, 그 사진이 찍혔을 때 당신이 아팠다고 말했습니다. 3일 동안 심하게 아팠다는 것을 증명할 의사진단서가 있습니까? 지수는 침묵했습니다. 저는 병원에 가지 않았어요. 그냥 약국 약을 먹었어요.
나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 증거가 없습니다. 강 변호사가 빠르게 공격했습니다. 당신의 말만 있을 뿐입니다. 방 변호사가 빠르게 공격했습니다. 당신의 말이 실제 사진 증거에 맞서는군요. 흥미롭습니다. 강 변호사는 다른 주제로 넘어갔습니다. 신용카드에 대해 남편이 사용했다고 말했지만 카드는 당신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카드가 오용되었다고 은행에 신고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남편에게 나무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당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재정적으로 태만하고 무책임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까? 아니면 당신이 모든 구매를 승인했다는 것입니까? 저는 그를 믿었습니다. 그는 제 남편이었으니까요. 지수의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맹목적인 신뢰. 강 변호사가 소리쳤습니다. 가족 재정을 망친 신뢰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남편을 비난하는군요. 저는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충분합니다. 강 변호사는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테이블로 돌아가 크게 인쇄된 사진 한 장을 들었습니다. 그는 판사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증거 PCB를 제시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십시오. 지수의 눈이 공포에 질려 커졌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사진이었습니다. 이혼 소장이 오기 몇 주 전에 그들의 침실에서 찍힌 머리가 헝클어진 채 울고 소리 지르는 그녀의 사진이었습니다. 지수 씨, 이 사진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강 변호사가 승리감에 찬 어조로 물었습니다. 지수는 심하게 떨었습니다. 눈물이 다시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세나 박사가 말한 것의 실제 증거가 아닙니까? 불안정한 감정, 히스테리. 이것이 유능한 엄마의 얼굴입니까? 당신은 이해하지 못해요. 지수가 울부짖었습니다. 그녀의 눈물이 이제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그날 밤 민준 씨가 막 집에 돌아왔어요. 그는 저에게 쓸모없는 아내라고 했어요. 그는 제가 짐이라고 했어요. 그는 저를 모욕했어요. 그는 제가 유나의 엄마가 될 자격이 없다고 했어요. 그가 저를 자극했어요. 그래서 당신은 인정하는군요. 강 변호사는 그녀에게 쉴 틈을 주지 않고 공격했습니다. 당신이 히스테리컬하게 소리쳤다는 것을 인정하는군요. 당신이 통제력을 잃었다는 것을 인정하는군요. 세나 박사가 묘사한 그대로 당신은 정서적으로 불안정합니다. 아니에요. 지수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녀는 의자에서 일어섰습니다. 그가 저를 함정에 빠뜨렸어요. 그가 저를 해친 후에 몰래 사진을 찍었어요. 그는 악마예요. 그는 충분합니다. 판사의 망치가 세게 내려쳐졌습니다. 증인은 진정하세요. 다시 앉으세요. 지수는 흐느꼈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다시 의자에 쓰러졌습니다. 파괴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녀는 민준과 강 변호사가 원했던 대로 정확히 행동했습니다. 그녀는 히스테리컬하게 보였습니다. 그녀는 불안정하게 보였습니다. 그들이 만들어낸 실패한 엄마의 이미지 그대로 보였습니다. 그녀는 민준 쪽을 흘긋보았습니다. 그 남자는 고개를 숙이고 아내의 불안정함을 보고 상처받은 것처럼 가짜 슬픈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강 변호사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판사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고 그의 표정은 분명했습니다. 그는 이미 한쪽 편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재판은 지수 측의 완전한 파멸로 끝이 났습니다. 공 변호사는 그들이 나갈 때 그녀를 진정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이미 감각이 없었습니다. 다 끝났어요. 변호사님. 그녀는 힘없이 속삭였습니다. 그날 밤은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긴 밤이었습니다. 선고 재판은 다음 날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지수는 자신이 질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유나를 잃을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유나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딸은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민주는 집에 없었고 아마도 세나와 함께 미리 승리를 축하하고 있을 것입니다. 지수는 침대 끝에 앉아 딸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녀의 눈물이 유나의 뺨에 조용히 떨어졌고 아이는 약간 뒤척였습니다. 엄마. 유나가 반쯤 잠든 채 눈을 떴습니다. 쉿, 다시 자, 아가. 지수는 울음으로 인해 쉬어버린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그녀는 딸을 꽉 안았습니다. 아마도 완전한 엄마로서의 마지막 포옹일 것입니다. 그녀는 딸을 꽉 안았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나든 유나가 알았으면 좋겠어. 엄마는 유나를 아주 많이 사랑해. 항상 엄마의 슬픔을 느낀 유나는 엄마를 꼭 껴안았습니다. 유나도 엄마를 사랑해요. 지수는 천천히 포옹을 풀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녀는 그것을 다시 보았습니다. 유나의 베개 밑에서 오래되고 금이 간 태블릿의 끝부분이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유나는 잠든 상태에서도 그것을 꽉 안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유나가 왜 그 고장난 물건에 그렇게 집착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녀는 그것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파괴된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그저 딸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자신의 세상의 종말을 맞이하기 위해 걸어 나왔습니다. 법정은 평소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아침 공기는 무겁고 숨 막혔습니다. 지수는 뻣뻣하게 의자에 앉아 있었고 그녀의 눈은 부어있고 공허했습니다. 그녀는 밤새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그녀 옆에서 공 변호사는 침울한 표정으로 정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지만 지수처럼 그들도 거대한 벽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방 반대편의 분위기는 매우 달랐습니다. 민주는 새 정장 차림으로 신선하고 자신감 있어 보였습니다. 그는 때때로 미소를 짓고 강 변호사와 조용히 농담을 주고받았습니다. 승리가 그들 눈앞에 있었습니다. 방청석에서 지수는 세나를 보았습니다. 그 여자는 우아하게 앉아 있었고 크림색 드레스를 입고 거의 보이지 않는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지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승자의 미소였습니다. 재판장이 들어왔습니다. 방은 즉시 침묵에 잠겼습니다. 지수의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서 아플 지경이었습니다. 등록번호, 가정법원 사건 번호, 이혼 소송에 대해 판사는 형식적인 말로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안건은 판결 선고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양측은 최종 결론을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 변호사가 먼저 일어섰습니다. 그는 자신의 승리를 능숙하게 요약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는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재판 동안 우리는 반박할 수 없는 증거를 보았습니다. 지수 씨가 집안일을 소홀히 했음을 보여주는 사진 증거, 그녀의 무책임함을 보여주는 재정 증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저명한 아동 심리학자 세나 박사의 증언으로 피고의 정서적 불안정성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제시했습니다. 강 변호사는 지수를 가리켰습니다. 우리는 심지어 지수 씨의 히스테리적인 행동을 이 재판에서 직접 목격했으며 이는 기록에 명확하게 남아 세나 박사의 진단을 뒷받침합니다. 그는 민준에게로 향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능력 있고 재정적으로 성공했으며 무엇보다도 정서적으로 안정적이고 딸의 미래를 진심으로 염려하는 아버지인 민준 씨를 가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여기서의 선택은 매우 분명합니다. 이것은 아내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구하는 것입니다. 유나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저희는 완전한 양육권을 저희 의뢰인 민준 씨에게 부여하고 그의 자산 분할 청구를 승인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강 변호사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앉았습니다. 이제 공 변호사의 차례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는 판사를 바라보지 않고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공 변호사는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목격한 것은 증거가 아닙니다. 이것은 매우 철저하게 계획된 인격살인 캐릭터 묘사입니다. 사진은 속일 수 있습니다. 세상 최고의 요리사의 부엌 사진을 잘못된 순간에 찍어 더러워 보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청구서는 조작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한쪽 당사자가 재정 통제권과 다른 당사자의 신뢰를 완전히 가지고 있을 때 말입니다. 그리고 전문가 증언, 멀리서만 관찰하고 맥락에서 벗어난 몇몇 사건, 조각들로 급진적인 결론을 내리는 전문가의 증언이 한 어머니가 7년 동안 쌓아온 깊은 모성애보다 더 강력합니까? 공 변호사는 민준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우리는 아이를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탐욕스러운 남편이 아내를 제거하고 그녀의 재산을 강탈하고 잔인하게 아내에게 가장 소중한 단 하나, 그녀의 딸을 빼앗으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지수 씨는 좋은 엄마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감정에 살짝 떨렸습니다. 그녀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완벽한 엄마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유나를 위해 자신의 삶을 바쳤습니다. 이 깔끔하게 짜인 비방이 그 유대감을 파괴하도록 허용하지 마십시오. 양심에 따라 판단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공 변호사가 앉았습니다. 방은 조용했습니다. 그의 주장은 훌륭하고 감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그것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공 변호사의 주장은 신념에 근거했습니다. 강 변호사의 주장은 물리적인 증거와 전문가 증언에 근거했습니다. 법의 눈으로 볼 때 승자는 이미 분명했습니다. 재판장은 헛기침을 했습니다. 그는 안경을 쓰고 앞에 놓인 두꺼운 서류철을 열었습니다. 바로 이 순간이었습니다. 양측의 모든 서류를 검토하고 양측의 증언을 듣고 제출된 모든 증거를 고려한 후 판사는 무표정한 어조로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쥐어짜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민준 씨 측이 중요한 증거를 제시하는데 성공했다고 기록합니다. 판사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지수는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았습니다. 첫째, 시각적 증거, 즉 사진들은 피고 지수 씨 측에 가사관리 소홀을 보여주었습니다. 둘째, 재정 증거는 피고 명의의 신용카드에서 상당한 지출 불균형이 있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모든 문장이 칼로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불리한 것은 판사는 그의 목소리가 최종적이라는 듯 말했습니다. 지수 씨의 정서적 상태에 관한 전문가 증인 세나 박사의 증언입니다. 이 증언은 불행하게도 지난 재판에서 피고 자신의 행동으로 강화되었으며 법원에게 아이의 성장 환경에 대한 심리적 환경에 대해 매우 우려스러운 그림을 제공합니다. 지수는 소리 없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끝났습니다. 민주는 지수를 흘끗 보았고 그의 입가에는 희미하고 잔인한 승리의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 뒤에 세나는 박수를 칠 준비가 된 듯 자세를 바로잡았습니다. 위에 언급된 모든 고려사항, 특히 아동 윤아의 최선의 이익과 정신 건강을 위해 판사는 망치를 들고 지수가 자신의 삶을 파괴할 문장을 들을 준비가 된 채 눈을 꼭 감았습니다. 법원은 다음을 판결합니다. 잠깐, 그 목소리는 작았지만 법정의 침묵을 갈랐습니다. 날카롭고 명확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일제히 목소리의 근원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법정 뒤쪽에 살짝 열린 문에 유나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혼자였고 여전히 교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몰래 들어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민준의 얼굴은 오만함에서 놀람으로 그리고 창백함으로 변했습니다. 유나야, 네가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나가. 그는 당황하여 소리쳤습니다. 경비. 유나야. 앉아. 아가. 민준이 다시 시도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긴장되었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법정 안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작은 발걸음 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는 놀란 채 입을 벌린 엄마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화가 난 아빠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재판장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방금 전 판결을 기다리며 조용했던 법정은 이제 얼어붙었습니다. 내려치려던 망치 소리가 공중에 멈췄습니다. 재판장의 눈이 문간에 서 있는 작은 아이를 바라보며 커졌습니다. 지수는 돌아섰습니다. 심장이 가슴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유나야.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속삭였습니다. 딸이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걸까요? 누가 그녀를 데려왔을까요? 민준의 반응이 가장 빨랐습니다. 방금 전 오만함과 승리감으로 가득 찼던 그의 얼굴은 이제 핏기 없는 창백함으로 변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순수한 공포가 있었습니다. 유나야. 그는 소리쳤고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평온한 척하지 않고 커졌습니다. 네가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나가. 여긴 놀이터가 아니야. 경비. 어떻게 어린애가 들어올 수 있는 거야? 유나는 아빠의 고함 소리에 움찔했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방 안으로 더 깊숙이 걸어 들어갔습니다. 유나야. 아빠가 뒤로 돌아가 앉으라고 했잖아. 민주는 다시 소리쳤고 이제는 반쯤 일어섰습니다. 그의 변호사 강 변호사도 당황했습니다. 그는 일어서서 판사에게 소리쳤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것은 절차에 어긋납니다. 이 재판은 비공개입니다. 미성년자는 여기에 있어서는 안 되며 재판 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저 아이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라고 직원에게 명령해 주십시오. 지수는 여전히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녀의 마음의 일부는 유나가 이 끔찍한 장소에 있다는 사실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다른 일부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유나가 무슨 말을 할까요? 민준이 유나에게 완전히 독을 주입하는 데 성공했을까요? 유나가 판사 앞에서 아빠를 더 선호한다고 말할까요? 그 생각에 지수는 구역질이 났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고려해 주십시오. 갑자기 공 변호사의 목소리가 강 변호사를 제지하며 들렸습니다. 이 아이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은 그녀의 미래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녀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판사는 손을 들어 올렸고 그의 얼굴은 진지했습니다. 모두 진정하세요. 그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민준과 강 변호사를 날카롭게 바라보며 그들의 항의를 잠재웠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은 유나에게로 향했습니다. 그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유나는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그녀의 작은 발걸음 소리가 조용한 대리석 바닥에 크게 들렸습니다. 그녀는 양측 변호사 테이블 사이의 중앙에서 멈췄습니다. 그녀는 높은 왕좌에 앉아있는 판사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판사님, 유나는 떨리지만 방 전체에 명확하게 들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나가 방해해서 죄송합니다. 괜찮다, 아가. 판사는 더 아버지 같은 어조로 말했습니다. 왜 여기 있니? 누가 너를 데려왔니? 유나가 혼자 왔어요. 이모가 데려다 줬는데 유나가 몰래 들어왔어요. 유나는 아빠가 엄마가 나쁘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어요. 민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유나야, 말 조심해. 닥치시오, 민준 씨. 판사가 고함쳤습니다. 아이가 말하게 하시오. 지수는 입을 막았습니다.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유나는 침을 삼켰고 용기를 모으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다시 판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순수하고 맑은 눈은 진심을 담고 있었습니다. 아빠는 엄마가 나쁘다고 했어요. 아빠는 엄마가 화를 잘 낸다고 했어요. 아빠는 엄마가 유나를 돌볼 수 없다고 했어요. 그녀는 목소리가 살짝 떨리며 이어서 말했습니다. 지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것이 끝이었습니다. 유나가 민준의 모든 거짓말을 반복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단어가 지수로 하여금 눈을 뜨게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뭘 좀 보여드려도 될까요? 유나는 간청하는 눈빛으로
판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가 모르는 것, 그 문장이 공중에 매달렸습니다. 엄마가 모르는 것. 지수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강 변호사가 다시 뛰쳐나왔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어린아이의 녹음은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허가 없이 녹음된 사생활 침해입니다. 그 녹음은 당신 전문가 증인의 거짓말을 증명합니다. 강 변호사, 공 변호사가 날카롭게 반박했습니다. 매우 흥미롭군요. 더 이상의 논쟁은 그만. 판사가 망치를 내리쳤습니다. 방금 전 아버지 같던 그의 눈은 이제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큰 거짓말이 있다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서기관, 이 아이를 도우시오. 지금 당장 저 장치를 법정 모니터에 연결하시오. 안 돼. 민주는 절망적으로 소리쳤습니다. 그는 주먹이 하얗게 될 정도로 테이블 끝을 꽉 쥐었습니다. 항의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건 함정입니다. 당신의 항의는 기록되었습니다. 민준 씨. 이제 앉으시오. 판사가 명령했습니다. 한 서기관이 재빨리 유나에게 다가갔고 조심스럽게 깨진 태블릿을 받았습니다. 그는 케이블을 찾아 잠시 후 법정 벽의 큰 모니터 화면이 검은색으로 변했다가 유나의 태블릿 메인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민주는 얼굴을 가렸습니다. 뒤에 있던 세나는 심하게 떨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제 서기관 옆에 서 있는 유나는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지수나 민준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임무에만 집중했습니다. 이거요, 아저씨. 그녀는 갤러리에 있는 비디오 파일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서기관이 그 파일을 클릭했습니다. 비디오 썸네일이 나타났습니다. 자, 아가, 판사가 말했습니다. 비디오를 재생하렴. 유나는 작은 검지 손가락을 뻗었습니다. 그녀는 화면의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비디오가 시작되었습니다. 큰 모니터 화면이 깜빡였습니다. 비디오가 시작되었습니다. 화면은 약간 흔들리고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화각이 낮았습니다. 무언가 뒤에서 녹화된 것 같았습니다. 조용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거실이네. 지수는 소파와 방구석의 큰 화분을 알아보며 속삭였습니다. 비디오는 유나가 자주 숨바꼭질을 하던 그 화분 뒤에서 찍힌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두 인물이 녹화 화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민준과 세나. 재판장에서처럼 전문적인 블레이저를 입은 세나가 아니라 얇고 편안한 실내복을 입은 세나였습니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풀려 있었습니다. 민주는 웃으며 들어왔고 즉시 세나를 뒤에서 안고 그녀의 목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맙소사. 법정 전체에서 동시에 쉰 듯한 탄성이 들렸습니다. 지수는 얼어붙었고 숨이 목에 걸렸습니다. 그러니 그 향수 냄새, 그녀의 의심, 모든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녀를 파멸시킨 가짜 증언을 한 여자가 그녀의 집에서 그녀의 남편과 잠자리를 같이 한 바로 그 여자였던 것입니다. 반대편에서 강 변호사는 입을 벌린 채 모니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민준을 향해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았잖아요. 라고 말하는 듯한 공포스러운 눈빛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방청석에서 세나는 얼굴을 숨기려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비디오 속 그들의 목소리가 법정의 침묵 속에서 명확하게 들렸습니다. 세나의 목소리. 당신 계획이 성공할 거라고 확신해. 당신 아내는 정말 멍청해. 민준의 목소리는 확실히 웃었습니다. 멍청하고 순종적이지. 그녀는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을 거야. 모든 돈은 이미 내 계좌로 옮겼어. 자기야. 안전해. 지수는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돈, 그들의 공동 계좌가 세나의 계좌로 옮겨졌습니다. 오, 세상에. 공 변호사는 그녀 옆에서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눈은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비디오는 계속되었습니다. 민준은 소파에 앉아 세나를 무릎 위로 끌어당겼습니다. 민준의 목소리,
내일 판결이 나면 나는 공식적으로 유나의 양육권을 얻게 돼. 우리는 이 지옥 같은 집을 바로 팔고 스위스로 이사할 거야. 그녀에게서 멀리 세나의 목소리가 애교 섞이게 들렸습니다. 유나는 어쩌고 그녀는 엄마랑 아주 가까워 보이던데 이것이 지수에게 가장 상처를 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녀는 숨을 참고 민준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경멸적이었습니다. 아, 어린애는 다루기 쉬워. 새 태블릿만 줘도 엄마를 잊어버리지. 네가 새 엄마가 될 거야. 더 똑똑하고, 더 성공하고, 훨씬 더 섹시한 엄마 말이야. 민주는 비디오에서 세나에게 열정적으로 키스했습니다. 그만, 민준이 격분했습니다. 그는 의자에서 뛰어내려 비디오를 멈추기 위해 서기관의 테이블로 달려가려고 했습니다. 직원들, 그를 붙잡으시오. 판사는 분노하여 소리쳤습니다. 문을 지키고 있던 2명의 보안 요원이 즉시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민준이 앞으로 나아가기 전에 그를 제압하고 그의 팔을 등 뒤로 꺾었습니다. 민준은 덫에 걸린 짐승처럼 몸부림쳤습니다. 놔, 사실이 아니야. 조작된 거야. 민준은 절망적으로 소리쳤습니다. 그를 조용히 시키시오. 판사가 명령했습니다. 비디오를 계속하시오. 끝까지 보고 싶소. 비디오는 법정의 혼란을 무시하고 계속 재생되었습니다. 이제 세나가 말할 차례였습니다. 세나의 목소리. 나는 여전히 조금 걱정돼. 심리학자로서 내 증언은 어떻게 될까? 지수의 변호사가 관찰에 대해 반박하면 어쩌지? 민준의 목소리는 다시 웃었습니다. 내가 이미 준비해뒀어. 지난주에 그녀가 히스테리컬하게 울었을 때 녹화해뒀지. 기억나? 재판 때 내가 다시 그녀를 자극할 거야. 그녀가 폭발할 때까지 그녀를 모욕할 거야. 그녀는 판사 앞에서 소리 지르고 울게 될 거야. 지수는 흐느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증언을 기억했습니다. 그 사진, 그녀의 비명. 그가 나를 함정에 빠뜨렸어요. 민준의 목소리. 그녀가 히스테리컬해지면 내 증언은 완벽해 보일 거야. 판사는 그녀가 불안정한 미친 여자라는 것을 직접 보게 될 거야. 아무도 그녀를 믿지 않을 거야. 그들은 전문적인 세나 박사를 믿을 거야. 비디오는 마침내 민준과 세나가 웃으며 와인잔을 부딪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를 비디오가 끝났습니다. 화면은 검은색으로 변했습니다. 법정은 몇 초 동안 침묵했습니다. 들리는 소리는 지수의 흐느낌과 경비원의 소나기에 있는 민준의 헐떡이는 숨소리뿐이었습니다. 그 방에 있던 모든 사람들, 판사, 서기관, 방청객, 심지어 강 변호사까지 검은 화면을 공포에 질려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방금 매우 세밀하게 계획된 사악한 공모를 목격했습니다. 사기, 위증, 돈 세탁, 그리고 법정 조작이었습니다. 방청석에서 몇몇 사람들은 뒤를 돌아보며 세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있다, 저 여자야.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세나는 자신이 완전히 노출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당황한 그녀는 의자에서 뛰어내려 뒤쪽 출구로 달려갔습니다. 그 작은 영웅, 유나는 방금 재생된 비디오를 지켜보고 있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는 제압당한 민준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엄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순수한 눈은 눈물로 가득 찬 지수의 눈과 마주쳤습니다. 재판장은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고 판사봉을 높이 들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내리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힘껏 책상에 내려쳤습니다. 모두 조용히 하시오. 재판을 속개합니다. 직원들 모든 출구를 폐쇄하시오. 아무도 나가지 못하게 하시오. 저 여자, 세나 박사를 당장 체포하시오. 법정은 통제된 혼란에 빠졌습니다. 분노한 판사의 망치 소리는 명령인 동시에 얼어붙었던 긴장을 해소하는 신호였습니다. 방금 전 민준을 제압했던 2명의 보안 요원은 이제 그를 강제로 의자에 끌어당겼습니다. 민준은
더 이상 소리 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헐떡였습니다. 그의 눈은 광란했고 비싼 셔츠는 땀으로 젖었습니다. 그는 끝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뒤쪽 문에서는 또 다른 혼란이 발생했습니다. 당황한 세나는 판사가 닫으라고 명령한 큰 문을 열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문 손잡이를 돌리고 헛되이 밀었습니다. 한 여성 직원이 재빨리 그녀를 가로막았습니다. 세나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전문적인 가면은 완전히 벗겨졌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침착하고 설득력 있는 심리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히스테리컬하게 울고 있는 겁에 질린 여자일 뿐이었습니다. 그녀가 지수를 함정에 빠뜨리는 데 사용했던 사진 속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업보는 너무나 빠르고 잔혹하게 찾아왔습니다. 그녀를 앞으로 데려오시오. 판사는 냉정하고 무자비한 목소리로 명령했습니다. 직원들은 흐느끼는 세나를 앞으로 끌고 와서 이제 피고석처럼 느껴지는 증인석에 앉혔습니다. 방 반대편에서 민준의 변호사 강 변호사는 녹아내리는 밀랍 인형처럼 보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넥타이는 비뚤어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판사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답이 없는 듯이 앞에 쌓인 서류 뭉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경력과 명성은 깨진 아이의 태블릿에서 나온 비디오에 의해 순식간에 파괴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연루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불륜에 대해서는 몰랐을지 모르지만 조작된 사진 증거와 지수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준비된 증언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수 자신은 여전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영화를 보는 것처럼 눈앞의 장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흐느낌은 이미 잦아들었고 굳어버린 충격으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녀 옆에서 공 변호사는 그녀의 등을 부드럽게 토닥였지만 그의 눈은 마지막 공격을 준비하며 날카롭게 판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유나는 서기관 옆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폭풍 속의 고요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엄마를 바라보며 엄마가 괜찮은지 확인하려는 듯 했습니다. 재판장은 긴 숨을 들이마시고 법복을 다듬었습니다. 그는 민준을 바라보고 세나를 바라보고 그리고 강 변호사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준 씨, 판사는 이제 차분하지만 무서운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저 비디오는 당신 딸의 소유이며 당신의 집에서 녹화되었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그것이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싶소. 민준은 고개를 들었고 그의 얼굴은 공허했습니다. 그녀가 나를 함정에 빠뜨렸습니다. 그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마지막에 비참한 시도였습니다. 저 여자 세나가 모든 것을 계획했습니다. 그녀가 저를 유혹했어요. 그 말을 들은 세나는 즉시 소리를 질렀습니다. 거짓말쟁이. 당신이 나에게 시켰어요. 당신이 나에게 결혼할 거라고 했어요. 당신이 모든 돈을 내 계좌로 옮길 거라고 했어요. 나는 당신을 위해 이 모든 것을 한 거예요. 조용히 하시오. 판사가 다시 망치를 내리쳤습니다. 당신들 둘 다 마찬가지입니다. 당신들 둘의 자백은 이미 재판 기록에 녹음되었습니다. 판사는 세나에게로 향했습니다. 세나 씨, 당신은 이 자리에 선서하고 앉아 거짓 증언을 했습니다. 당신은 전문적인 자격증을 사용하여 한 어머니의 삶을 파괴하고 범죄를 도왔습니다. 당신은 윤리 강령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이 법정 앞에서 위증을 저질렀습니다. 판사는 강 변호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강 변호사, 당신은 당신이 제출한 증거들, 이 증언을 포함하여 그것들이 거짓임을 알았거나 의심했어야 마땅합니다. 당신은 지난 재판에서 증인을 자극하여 고객의 거짓된 서사와 일치시키려고 했습니다. 당신은 이 직업의 명예를 더럽혔습니다. 나는 윤리위원회가 당신의 변호사 자격증을 취소하도록 할 것입니다. 강 변호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침내 판사는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너무나 날카로워 그 남자를 산채로 벗겨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민준 씨,
당신은 이 법정에 들어와 정의를 요구했습니다. 당신은 아내가 실패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당신은 그녀가 불안정하다고 비난했습니다. 당신은 그녀의 재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악랄한 것은 당신은 아이를 어머니에게서 떼어놓으려고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판사는 민준의 소장 서류를 들고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당신의 소장을 다시 검토해 봅시다. 첫째, 아내가 실패하고 집안일을 소홀히 했다는 비난입니다. 거짓으로 입증되었습니다. 방금 비디오는 당신이 그녀를 비방하기 위해 공모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판사는 그 서류철에서 종이 한 장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둘째, 아내가 재정적으로 무책임하고 낭비벽이 심하다는 비난입니다. 거짓으로 입증되었습니다. 방금 비디오는 당신이 공동 계좌에서 돈을 훔쳐 당신의 불륜 상대 계좌로 이체했다는 자백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방이 아니라 절도입니다. 그는 두 번째 종이를 던졌습니다. 셋째, 아내가 정서적으로 불안정하다는 비난은 가짜 전문가 증언으로 뒷받침되었습니다. 파렴치한 계획으로 입증되었습니다. 방금 비디오는 당신이 아내를 자극하고 몰래 녹화하여 이 법정을 속이기 위해 그것을 사용하도록 공모했음을 증명합니다. 그는 세 번째 종이를 던졌습니다. 당신의 전체 소장은 판사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거짓말, 탐욕, 그리고 간통에 기반한 쓰레기 더미입니다. 민준 씨가 제기한 이혼 소송은 전부 기각됩니다. 망치가 세게 내려쳐졌지만 판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공 변호사와 지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법원은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 반박할 수 없는 새로운 증거를 바탕으로 법원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판결합니다. 하나, 판사는 손가락 하나를 들어 올렸습니다. 미성년자 유나에 대한 완전한 양육권은 무조건적으로 그녀의 친어머니인 지수 씨에게 귀속됩니다. 지수는 숨을 헐떡였습니다. 이제 흐르는 눈물은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녀는 유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딸은 그녀에게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둘, 판사는 계속했습니다. 민준 씨 측의 이혼 소송은 기각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지수 씨에게 지금 당장 반소를 제기할 것을 제안합니다. 지수 씨는 남편과 이혼하기를 원하십니까? 공 변호사가 속삭였습니다. 지수는 떨리지만 강한 목소리로 이제 패배하여 고개를 숙인 민준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네, 존경하는 재판장님, 지금 당장 이혼을 요구합니다. 좋습니다. 판사가 소리쳤습니다. 남편의 간통과 사기를 이유로 지수 씨의 이혼 소송을 승인합니다. 아이의 완전한 양육권은 지수 씨에게 있습니다. 셋, 판사는 이제 일어섰습니다. 민준과 세나의 이름으로 된 모든 자산은 지금 당장 동결될 것입니다. 법원은 지수 씨에게서 도난당한 모든 자금을 추적하기 위해 전면적인 조사를 명령합니다. 현재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집은 지수 씨와 유나의 완전한 소유권으로 선언됩니다. 그리고 넷, 판사의 목소리는 이제 방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 법정에서의 비디오 증거와 자백을 바탕으로 저는 민준 씨와 세나 씨에 대해 사기 공모, 위증, 가정 내 절도, 그리고 법정에서의 증거 위조를 포함한 다양한 형사 범죄로 즉시 구속을 명령합니다. 그들을 끌고 나가시오. 보안 요원들이 즉시 민준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그날 아침 오만하게 들어왔던 남자는 이제 고개를 숙인 채 끌려나갔습니다. 그는 지수를 지나쳤습니다. 그는 아내의 눈을 감히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세나도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그녀의 울음은 말랐고 붓고 더러워진 얼굴만 남았습니다. 그녀는 끌려나갔습니다. 그녀의 경력과 자유가 사라졌습니다. 지수는 여전히 떨며 앉아 있었습니다. 공 변호사는 활짝 웃었습니다. 우리가 이겼어요. 지수 씨, 우리가 이겼어요. 지수는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일어나 천천히 방 중앙으로 걸어갔습니다. 유나가 그녀에게 달려왔습니다. 지수는 무릎을 꿇고 딸을 꽉 안았습니다. 마치
그녀의 구세주를 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녀는 작은 어깨에 울었습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작은 영웅에게 구원받은 엄마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의 재판의 여파는 불길처럼 퍼져나갔습니다. 깨진 태블릿 사건은 모든 곳에서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탐욕스러운 남편, 가짜 심리학자, 그리고 7살짜리 작은 영웅의 이야기는 몇 주 동안 지역 뉴스를 지배했습니다. 지수와 유나에게 처음 몇 주는 흐릿하게 느껴졌습니다. 공 변호사가 모든 것을 처리했습니다. 판사의 명령에 따라 민준과 세나의 모든 자산이 동결되었습니다. 조사를 통해 민준이 지난 1년 동안 세나의 계좌로 약 10억 원에 가까운 돈을 이체했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그 돈은 전부 압류되어 지수의 새로운 계좌로 반환되었습니다. 크고 차가웠던 그 집은 이제 공식적으로 지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더 이상 그곳에 머물 수 없었습니다. 너무 많은 나쁜 기억, 모든 구석에 민준과 세나의 그림자가 너무 많았습니다. 공 변호사의 동의를 얻어 지수는 그 집을 팔았습니다. 판매 대금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에 충분하고도 남았습니다. 악당들에 대한 처벌은 빠르고 가혹하게 내려졌습니다. 매우 강력한 증거를 고려하여 민준은 사기, 절도, 위증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세나는 심리학자 자격증은 진짜였지만 범죄적으로 오용했다는 것이 입증되어 징역 8년을 선고받았고 그녀의 개업 허가는 영구적으로 취소되었습니다. 교활했던 변호사 강 변호사는 윤리위원회에 의해 즉시 자격이 박탈되었고 공모에 참여한 혐의로 형사 고발에 직면했습니다. 업보는 완전히 갚아졌습니다. 그 심판의 날로부터 3개월 후 작고 푸른 공원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얼굴에 짐이 사라진 지수는 유나가 그네를 타는 것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은 큰 집이 아니라 따뜻하고 편안한 방 3개짜리 소박한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아파트는 두 사람의 사진으로 가득 차 있었고 지수가 만든 쿠키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지수는 집에서 작은 케이터링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민준이 항상 폄하했던 그녀의 요리 솜씨는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주문이 쇄도했습니다. 그녀는 바쁘고 피곤했지만 행복했습니다. 그녀는 자립했습니다. 엄마, 보세요. 유나는 공원 벤치에 앉아있는 지수에게 달려왔습니다. 그녀의 손은 흙으로 더러워져 있었습니다. 꽃이 곧 필 거예요. 지수는 미소를 지으며 유나의 작은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습니다. 와, 우리 딸 정말 잘 키웠네. 그들은 잠시 나란히 앉아 늦은 오후의 햇살을 즐겼습니다. 지수가 그동안 차분하게 물어볼 기회가 없었던 한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아가야, 지수는 부드럽게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뭐 하나 물어봐도 될까? 뭔데요? 엄마. 유나는 맑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오래된 태블릿 속의 비디오 말이야. 왜 네가 그걸 녹화했니? 유나는 잠시 침묵하더니 기억을 더듬는 듯 했습니다. 유나는 세나 이모가 싫어서요. 왜 싫었니? 세나 이모는 착한 척 했어요. 쇼핑몰에서 엄마한테 웃으면서 말했어요. 그런데 엄마가 화장실에 갔을 때 아빠한테 당신 아내 정말 오래 걸린다고 했어요. 공원에서도 그랬어요. 그녀는 엄마를 봤지만 아빠한테는 엄마가 유나를 돌보지 않는다고 했어요. 엄마는 유나를 보고 있었는데 말이에요. 지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녀의 어린 딸은 예리한 관찰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유나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아빠가 야근한다고 했을 때 유나는 아빠 차가 돌아오는 소리를 들었어요. 유나는 아빠한테 유나가 그린 새 그림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유나가 내려갔을 때 아빠가 세나 이모랑 같이 들어오는 걸 봤어요. 아빠가 바로 세나 이모를 안았어요. 유나는 무서웠어요. 그래서 꽃 화분 뒤에 숨었어요. 그래서 유나가 거기서 녹화했어요. 네,
유나는 오래된 태블릿으로 녹화했어요. 유나는 엄마가 나쁜 사람이 있으면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던 걸 기억했어요. 그때 유나는 오래된 태블릿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수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을 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가야, 지수가 다시 물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질문이었습니다. 왜 유나는 엄마에게 말하지 않았니? 왜 혼자 비밀로 간직했니? 유나가 조용히 말을 잘랐습니다. 아빠가 엄마는 알면 안 된다고 했어요. 지수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아빠가 그렇게 말했니? 네. 비디오에서 아빠가 세나 이모한테 당신 아내 멍청해. 그녀는 모를 거야. 라고 말했어요. 유나는 아빠가 엄마가 알면 안 된다고 말했으니 이건 큰 비밀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유나는 그것을 간직했어요. 엄마가 알면 아빠가 화낼까봐 싫었어요. 순수한 어린아이의 논리였습니다. 그녀는 아빠의 범죄를 녹화했지만 아빠 자신이 엄마가 알면 안 된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것을 비밀로 간직했던 것입니다. 그럼 왜 유나는 법정에서 그것을 보여줬니? 판사님이 유나를 엄마에게서 데려가려고 했으니까요. 아빠도 엄마가 나쁘다고 했고 세나 이모도 엄마가 나쁘다고 했어요.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유나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유나는 엄마랑 헤어지기 싫어요. 엄마는 나쁘지 않아요. 엄마는 최고의 엄마예요. 그래서 유나가 아빠랑 세나 이모가 나쁘다는 것을 판사님께 보여줘야 했어요. 지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유나를 꽉 안았습니다. 그녀는 감격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 그녀는 자신이 실패한 엄마라는 민준의 비난으로 고통받았습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의문을 품었고 자신이 파괴되었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녀 앞에는 자신이 실패하지 않았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놀라운 딸을 키웠습니다. 순수하고 진실과 거짓을 구별할 줄 아는 예리한 아이였습니다. 엄마를 보호하기 위해 혼자 행동할 용기가 있는 용감한 아이였습니다. 순수한 정의감을 가진 아이였습니다. 고마워, 아가. 지수는 딸의 머리카락에 속삭였습니다. 엄마를 구해줘서 고마워. 유나는 엄마를 안아주었습니다. 유나는 엄마를 사랑해요. 엄마도 유나를 아주 많이 사랑해. 지수는 포옹을 풀고 딸의 밝은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이해했습니다. 그녀는 결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지 영웅을 키우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둘 다 새로운 시작을 할 자유를 얻었습니다.